여러분은 언제 가장 마음이 급하신가요? 저는 뜬금없게도 옷 매장에서 피팅룸을 쓸 때 마음이 가장 급해집니다. 옷을 갈아입다 보면 외부 소리도 들리다 보니 괜히 긴장해서 빨리 옷을 입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연의 한국 남성도 이제 저와 같은 긴장을 느끼면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의류 매장 피팅룸에서 바지를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 여성이 다급하게 들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여성이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갔을 텐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 러시아 여성은 달랐습니다. 그 남성이 당황해서 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알리사예요. 러시아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기억 중 하나는 7살 때의 어느 겨울 아침이에요. 엄마가 갑자기 큰 가방 2개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알리사, 엄마가 잠깐 할머니 댁에 다녀올게요. 그때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저 엄마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날 이후로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버지도 저도 엄마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아버지는 저녁마다 전화기 앞에 앉아서 엄마의 연락을 기다렸고 저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는 모든 발걸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저를 돌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툴게나마 밥을 해주고 제 옷을 빨아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술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12살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집안의 많은 일들을 혼자 해내고 있었습니다. 장보기, 청소하기, 간단한 요리까지 모든 게 제 몫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점점 더 자주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 얘기를 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갔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16살 생일 전날 아버지가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어요. 저는 혼자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제가 이 집의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고등학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수입은 술값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집세와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제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고 학교에서 잠을 잤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처음에는 제 나이를 의심했지만 절실함이 느껴졌는지 일을 시켜주셨어요. 너 혼자 사냐? 네, 아버지가 계시긴 한데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새벽에 술을 사러 오는 사람들, 담배를 사러 오는 젊은이들, 야식을 사러 오는 학생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구나. 하지만 제 고민을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것도 동시에 느꼈어요. 그렇게 대학생이 되지 못하고 저는 알바생이라는 이름으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동네 카페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도 시작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가끔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시며 많이 힘들지?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의 술주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일해서 돌아왔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기도 했어요. 깨진 그릇들, 뒤집어진 의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 그런 날이면 저는 먼저 아버지를 침대로 옮기고 그 다음에 집을 정리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우면서 가끔 손이 베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어봐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일 무서웠던 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저에게 고함을 지를 때였어요. 너도 엄마처럼 떠날 거지. 다들 날 버리고 가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을 건데, 저는 아버지를 버리지 않을 건데. 하지만 그 말을 아버지에게 해봐야 들리지도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밤들은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계단 아래 구석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계단은 차가웠지만 집안의 고함 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새벽까지 그곳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조용해지면 그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외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엄마도 없고 친척들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장 일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식품 포장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했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일이었지만 시급이 다른 일보다 조금 더 좋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대부분 말이 없으셨어요. 각자의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중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아버지가 술집에서 싸움에 휘말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손을 다치셔서 병원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버지는 이미 치료를 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고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알리사, 돈 가져왔지? 병원비 내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면서도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어요. 아빠, 조용히 해요. 여기 병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 가져와. 안 가져오면 집에 들어오지 마.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뛰쳐나가 무작정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뒤쫓아 오더라고요. 알리사, 어디가? 돌아와. 저는 더 빨리 걸었고 결국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공포에 질린 저는 가장 가까운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옷 매장이었어요.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간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옷가게였지만 다행히 구석 쪽에 몇 개의 피팅룸이 보였어요.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피팅룸으로 뛰어들어가서 재빨리 문을 닫았어요. 피팅룸 안은 좁았지만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아서 이곳까지 따라온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을 닫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피팅룸 안에 이미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한 남자가 바지를 한쪽 다리에만 걸친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동양인으로 보였고 저보다 몇 살 정도 나이가 많은 것 같았어요. 키는 적당히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그 남자가 소리라도 지르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의 입을 막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그 남자도 갑자기 들어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바지를 제대로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입을 막히니까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는 상태라는 걸 금세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피팅룸 밖에서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리사가 어디 있냐고, 나와서 얘기하자고 고함치시는 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위협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입을 막고 있던 손으로 이번에는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부탁하는 제스처를 했어요. 입 모양으로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제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 남자는 여전히 바지 하나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지만 제 눈에 담긴 절박함을 읽어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시를 보여줬습니다. 비록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저를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남자는 황급히 저를 피팅룸 안쪽 구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제대로 올리지도 못한 채로 문 앞쪽에 서서 저를 가려주었어요. 정말 급작스러운 상황이었는데도 저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복도를 따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피팅룸 앞에 멈춰 서시는 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지만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피팅룸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거 아니냐고,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갔고 다른 손님들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남자가 피팅룸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남자가 마주 선 상황이었어요. 저는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있다고 말했어요. 러시아어를 완전히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당당함과 동시에 예의도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중하게 혹시 금발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는 딸을 보지 못했냐고 물어보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진정된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보지 못했다고, 자신은 혼자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아버지도 의심할 수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초 동안 더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실례했다고 사과하시고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저는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발걸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피팅룸 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남자가 조심스럽게 이제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연신 말씀드렸어요. 이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 남자는 괜찮다고 하면서 많이 무서웠을 거라고 걱정해 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전한 낯선 사람에게서 진심 어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괜찮다고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이름도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주고 저를 보호해준 순간이었거든요. 그 따뜻함과 안전함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 남자의 침착한 목소리, 저를 보호해주려던 모습, 진심 어린 걱정의 표정. 그런 것들이 제게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다행히 더 이상 소동은 없었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날의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저를 지켜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걸 말입니다. 엄마는 떠났고 아버지는 술에 빠져서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아버지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친구도 없고 의지할 어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피팅룸에서는 달랐어요. 완전한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 남자는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자신의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옷 매장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혹시 그 남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쉽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피팅룸에서의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지옥 같았고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더욱 예민해져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횟수도 늘어났고 저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늦추게 되었어요. 일이 끝나도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24시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7시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라 조용했고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어요. 피곤했지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서 본 듯한 뒷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피팅룸에서 저를 도와준 그 남자였거든요. 그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맞아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급하게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당황시켰어요. 그날 괜찮았나요? 그 짧은 질문에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저에게 안부를 묻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제가 괜찮은지 힘든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상태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이야기, 아버지가 술에 빠져버린 이야기, 제가 18살부터 혼자 집안을 책임져야 했던 이야기들이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7살 때 갑자기 짐을 싸고 나가셨어요. 할머니 댁에 다녀온다고 하시더니 그냥 사라지신 거예요. 그 남자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짜로 듣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저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정말 열심히 저를 돌봐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저보다 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민호라는 이름의 한국인이고 엔지니어로 일하며 러시아에 출장을 온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더 머물 예정이라고 했어요. 민호, 좋은 이름이네요. 알리사도 예쁜 이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거나 조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아는 사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민호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카페에 들렀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 앞에서만큼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경계심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고 일상적인 불만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진상 손님 이야기, 카페 사장님이 해주신 따뜻한 말씀, 길에서 본 재미있는 일들까지 모든 걸 나누었어요. 어제 편의점에 술 취한 아저씨가 와서 라면을 사겠다고 하는데 자꾸 컵라면을 봉지라면이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결국 컵라면을 봉지에 넣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만족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와 웃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고 좋았어요. 민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엔지니어 일에 대한 이야기, 가족들에 대한 얘기까지. 특히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의 민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해외 출장 갈 때마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매일 안전한지 연락하라고 하시고 현지 음식 잘 먹고 있는지까지 물어보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란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봤어요. 카페에서의 시간 덕분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늦어졌습니다. 보통 오전 9시쯤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없었던 조용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나 물건 부서지는 소리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시간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제 패턴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알리사, 요즘 늦게 들어오는데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일이 늦게 끝난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일이 그렇게 늦게 끝나? 편의점이 24시간인 건 아는데 내가 맡은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 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돈을 더 벌고 있는 거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나? 그런 추궁이 시작되면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민호와의 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할 수도 없었고 이해받을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추궁이 특히 심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알리사, 너 요즘 이상해. 돈도 예전만큼 안 가져오고 늦게 들어오고 혹시 남자라도 생겼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게 억울했어요. 아빠, 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왜 자꾸 의심만 하세요? 그럼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 말해봐. 왜 말을 못해? 그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제대로 맞섰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저는 더 이상 아빠의 주머니가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앉아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리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지금처럼 계속 도와주시면 아버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연락을 끊고 생활비만 최소한으로 보내세요. 그게 오히려 진짜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호의 말이 진짜 도움이라는 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혼자 있어야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알리사가 모든 걸 해결해주고 있으니까 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민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는데 그 아버지마저 등을 돌린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 결정을 민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저도 함께 할게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연락을 끊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처음 한 달 동안 아버지는 격하게 분노했습니다.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옆집 아저씨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버텼습니다. 민호는 그 힘든 시간 동안 계속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다독여주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일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2달, 3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알리사, 내 아버지 요즘 술 마시는 날이 줄었더라. 그리고 가끔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봤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진짜로 저를 아끼고 저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매일 카페에서 만나는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유일한 평안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시간은 항상 빨리 지나가는 법인가 봅니다. 어느 날 민호가 출장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평온이 사라진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그동안 민호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다시 혼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민호는 다음 주 금요일에 떠난다고 했지만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아버님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한 단계 올라오셨으니까 한국으로 같이 가자고 저에게 더 따뜻한 삶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잔인한 이기심인지 아니면 저를 살리기 위한 배려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호 없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민호는 아버님이 이제 변화의 기회를 잡으셨다고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 말씀으로는 술도 많이 줄이시고 일자리도 알아보신다고 하셨으니 오히려 제가 계속 있으면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민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밤잠을 설치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은 오로지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어요. 제 꿈도 제 행복도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 가도 될지 물어봤을 때 민호는 당연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생전 처음으로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 편의점과 카페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짐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지였어요. 결국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하면 감정이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아버지께 한국으로 간다고 1년 동안 일자리를 찾고 자리 잡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내드릴 테니까 제 걱정 말고 아버지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달라고 썼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다고, 아버지가 술을 줄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기쁘다고, 이제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인 것 같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가슴 한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말들을 꺼낸 것 같았어요. 옆집 아저씨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저씨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잘 생각한 것 같다고, 제 아버지도 이제 혼자 설 때가 되었다고, 걱정 말고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떠나는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설렘과 불안,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들, 엄마가 떠난 후의 혼란, 아버지와 함께 버텨낸 힘든 시간들, 그리고 민호를 만나면서 시작된 새로운 희망까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민호와 함께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여러 번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로 이 땅을 떠나는 게 맞는 건지, 아버지는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민호가 괜찮다고, 아버님은 분명 잘 지내실 거라고 위로해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함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러 번 울컥했어요. 무섭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민호는 제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설명해주고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라서 저를 딸처럼 아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민호의 어머니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알리사라고 부르시면서 멀리서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걱정해 주시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안아주는 느낌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의 기억은 너무 어릴 때라 희미했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사랑이 이런 느낌인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피곤하지 않은지, 배는 고프지 않은지, 한국이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모든 관심이 저에게는 신기했어요. 민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의 낡은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평화로웠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제 방은 작지만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깨끗한 침대, 작은 책상까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너무 좋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걱정할 필요도, 문이 부서질 소리에 잠깰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밤에도 길거리가 안전했고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민호의 가족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따뜻한 국을 끓여주시고 제가 한국 음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금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맵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점차 입에 맞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걱정하시면서 많이 먹어야 한다고 챙겨주셨습니다. 누군가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준비도 도와주셨어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간단한 면접 준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민호는 출장에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퇴근 후에는 항상 저와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동네를 구경시켜주고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우기도 했어요. 민호가 한국 생활이 어떤지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꿈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평온함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로 마음 놓고 쉴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민호의 집에서 느껴지는 가족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천천히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저는 매일 조금씩 살아나는 저 자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옆집 아저씨가 가끔 카톡으로 근황을 알려주었어요. 제 아버지가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주변 정리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술에 의존하던 아버지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저씨의 말씀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믿게 되었어요. 일자리도 구했다고 공사장에서 간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매일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제가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점차 밝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동시에 러시아 어딘가에서 홀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떠올리곤 했어요. 희망과 죄책감이 항상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어머니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 동네 산책, 첫 일자리를 위한 준비. 그 모든 시간이 제 마음을 천천히 치유해 주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정말 착한 아이라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을 텐데도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준 것도 처음이었고 제 웃음을 예쁘다고 해주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고 하시면서 저는 우리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평온이 얼마나 연약한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번호였거든요. 평소에는 카톡으로만 연락하시는데 전화를 하신다는 건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옆집 아저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버지가 일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져서 수술이 필요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평온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민호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금세 심각성을 눈치채셨어요. 민호는 단 한마디도 고민하지 않고 함께 러시아로 가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정이나 회사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어머니도 흔쾌히 동의해주시며 아버지를 잘 모시고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둘러 러시아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오후 비행편에 자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것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괜찮을 거예요, 알리사. 아버님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잖아요. 민호가 계속 위로해줬지만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몇 달 만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도망치듯 떠났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돌아가는 거였어요. 러시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문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풍경은 묘하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익숙한 건물들, 낡은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겨울 끝자락의 을씨년스러운 하늘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전부였던 이곳이 이제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하고 깨끗한 일상에 익숙해진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더 칙칙하고 무거워 보였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로 많이 다치신 걸까? 그리고 저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실 문 앞에 서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아버지를 보고 말을 잃었어요. 한때 술에 절어 눈빛조차 흐릿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척하긴 했지만 맑아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게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라고 하시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그 사과는 술에 취해서 하는 헛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민호에게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이런 좋은 사람이 알리사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눈처럼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폭언, 상처, 고통들이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모두 용서되는 것 같았어요. 병실은 4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예전에 예민하고 화를 잘 내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옆 침대 할아버지가 저분이 내 딸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매일 자랑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저 자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다리뼈가 복잡하게 부러져서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까지는 최소 2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에 안도할 수 있었어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때문에 도망치듯 떠났는데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오전에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옆에서 밤을 샜습니다. 민호는 근처 숙소에서 쉬라고 했지만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진 늦은 시간, 다른 환자분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행복한지 물어보시는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답했고, 아버지는 제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마치 오랫동안 꺼내고 싶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듯이 술을 끊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하셨어요. 분노와 외로움이 교차하면서 더 심하게 술에 의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해 쓰러진 채로 깨어났을 때 문득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알리사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떠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미칠 것 같았다고, 화도 나고 외로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문득 깨달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싶어서 변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공사장에서 하는 간단한 일이지만 일자리도 구했다고 하셨어요. 매일 나가니까 보람이 있고 술 생각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떠난 뒤 느꼈던 외로움과 죄책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안다고 하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또 한 번 사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진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덩달아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깬 아버지는 제일 먼저 저를 찾으시며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와야 한다고 아버지인데 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희는 병원에서 머물렀어요. 민호는 정말 아들처럼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병원 음식이 맛없다고 하시면 근처 러시아 식당에서 죽을 사다 드렸고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기 힘들어 하시면 베개를 다시 받쳐드리고 이불을 정리해드렸어요. 아버지가 심심해하시면 러시아어로 서툴게나마 대화를 시도하며 웃음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호가 아버지의 발을 마사지해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쪽 발이 붓고 아프다고 하시자 민호는 망설임 없이 발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간병인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민호를 점점 아들처럼 여기게 되셨고 이런 좋은 사람이 알리사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조용한 병실에서 민호가 아버지에게 알리사를 평생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술 한 방울 없이 맑은 정신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 아이를 부탁한다고 이제야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그 말에서 저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호는 아버님께서 알리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시며 알리사는 제 힘으로 자란 아이라고 자신은 오히려 방해만 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과거가 정리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넘어가는 문이 완전히 열린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회복되면서 우리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를 상처주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부녀 관계 말이에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자신도 갈 수 있을지 물어보셨고 저는 당연히 와야 한다고 아버지가 없으면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답했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밤 아버지가 이제까지 못한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사랑한다고 내 딸이라서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자신은 여기서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자주 연락드리겠다고, 그리고 결혼식에는 꼭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내 딸 결혼식인데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말이에요. 병원에서의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진짜로 화해할 수 있었고, 민호와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 대신 비누 냄새가 나고, 흐릿한 눈빛 대신 맑은 눈빛을 가진 진짜 아버지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이제 정말 우리의 시작이라고 말했고, 저도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누군가를 버리고 얻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 오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아버지도, 저도, 그리고 민호도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낯선 땅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정말로 제 새로운 집으로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삶은 늘 숨을 참고 살아야 하는 전쟁 같았지만 한국에서의 첫 일상은 낯설면서도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어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민호는 계속 제게 물어봤습니다. 피곤하지 않은지, 뭔가 필요한 건 없는지, 아버지를 두고 온 것에 대해 걱정은 안 되는지까지.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저에게는 여전히 신기했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호의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상태는 어떤지, 수술은 잘 되었는지 많이 걱정했을 거라고 하시면서 제 마음까지 헤아려 주셨어요. 그런 관심과 배려에 저는 또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제게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차려주신 식탁에 앉으면서 저는 진짜 가족 식사가 어떤 건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서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웃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는 모습들이 제게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의 경험도 새로웠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여성분, 필리핀에서 온 남성분, 중국에서 온 젊은 부부까지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온 언니와 친해졌는데 그분도 저와 비슷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이 특별하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집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틀려도 웃으면서 고쳐주시고 제가 새로 배운 단어를 써보면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격려 덕분에 저는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자리를 찾는 것도 민호와 어머니가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제 러시아어와 영어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고 하시면서 여러 회사의 채용 정보를 알아봐 주셨어요. 면접 준비도 함께 해주시고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아버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옆집 아저씨가 주기적으로 소식을 전해주시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전해주시는 소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일도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고 술도 많이 줄였다고 했습니다. 다리 회복도 잘 되어가고 있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과연 제가 아버지를 두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맞는 건지, 아버지는 정말로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호와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는 중이니까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너무 자주 연락하면 오히려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은 정말로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고 한국어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민호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거나 쇼핑을 했어요.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TV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가는 시간이 좋았어요. 어머니는 각 상점 아주머니들과 친숙하게 인사를 나누시고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상인분들이 저를 보고 예쁘다고 한국어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연인 관계를 넘어서 진짜 인생 파트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었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즉시 도와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와 함께 한강 둔치를 산책했습니다. 강변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살 것 같다고, 숨을 쉬는 게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인생은 더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삶이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의 삶은 더 아름다울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강물처럼 제 인생도 계속 흘러가겠지만 이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비로소 살아간다는 것에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고 꿈을 꾸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면접을 볼 때의 긴장감도 잊을 수 없어요. 무역회사에서 러시아어 통역 및 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였는데 민호와 어머니가 면접 전날 밤까지 연습을 도와주셨습니다. 한국 직장 예절부터 시작해서 자기소개하는 법,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든 걸 준비했어요. 면접 당일 아침, 어머니가 특별히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해 주시면서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민호도 회사에 늦게 출근하면서 저를 면접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 응원 덕분에 면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첫 출근 날의 떨림도 아직 생생해요. 새로운 동료들, 새로운 업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제 능력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기쁨도 컸습니다. 러시아어와 영어를 활용한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가진 언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색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차 제 성실함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어요. 특히 같은 팀의 언니가 점심시간마다 맛있는 식당들을 소개해주면서 한국 직장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아버지의 술값으로 모든 돈이 사라져버렸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번 돈을 정말로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 민호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아버지께도 조금이나마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께 돈을 보내면서 함께 편지도 썼어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곧 직접 연락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직접 통화할 용기는 없었지만 조금씩 연락을 재개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어느덧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도 점점 익숙해졌고 한국어 실력도 일상 대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민호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옆집 아저씨를 통해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에는 아버지와 직접 영상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다리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고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도 거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셨다고 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연인 사이를 넘어서 진짜 인생 파트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함께 살 집에 대한 계획, 앞으로의 직업, 언젠가 가질 수도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걸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강을 산책하던 중에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 준비를 슬슬 시작해볼까 하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에는 기쁜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금세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러시아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와야 하는 문제, 한국식 결혼 문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족의 지원 없이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했던 과거의 기억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전하자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당장이라도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막상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막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결혼 준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들을 보면서도 제가 정말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간 드레스 샵에서 여러 벌을 입어보면서도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하기만 했어요. 식장 예약, 예산 계획, 하객 명단 작성 등 그동안 경험해본 적 없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도 러시아와는 많이 달랐어요. 패백 의식이나 전통 혼례 절차 같은 것들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특히 어려웠던 건 아버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다리 회복 상태가 장거리 비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지 한국까지 오시는 게 몸에 무리가 되지 않을지 매일같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호와 작은 갈등도 생겼어요. 민호는 아버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비행기표도 비즈니스석으로 끊어드리고 공항에서부터 모든 걸 도와드리면 문제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 문제까지 민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혹시 아버지 때문에 결혼식이 엉망이 되면 어떡하냐고 걱정했어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었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서로를 아프게 만드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왜 자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이제는 가족이니까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스스로 해결하는 게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시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자꾸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민호와 그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어머니가 어느 날짜를 따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결혼 준비가 부담스럽냐고, 혹시 우리가 너무 재촉한 건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동안 속에 쌓아두었던 걱정들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당신도 처음 결혼할 때 비슷한 걱정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약속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도 해서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알리사와 민호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라고, 나머지는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민을 끝낸 것은 아버지였어요. 어느 날 영상통화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알리사가 자신이 못 갈까봐 걱정하느냐고, 딸 결혼식에 아버지가 빠질 수가 있겠냐고 하시면서요. 다리도 많이 좋아졌고 의사 선생님도 장거리 여행 정도는 문제없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평생 저를 짐으로 여기던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들은 함께하고 싶다는 말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제 결혼식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고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와의 통화 이후 결혼 준비는 조금씩 속도를 붙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친정엄마처럼 세세한 것들을 챙겨주셨어요. 드레스 수선, 헤어 메이크업 예약, 부케 주문, 하객 접대 준비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도움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점차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민호도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분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관련 준비사항들을 직접 챙겨주면서 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아버지가 오실 항공편 예약, 공항 픽업 서비스 준비, 아버지가 머무실 호텔 예약 등 모든 걸 민호가 직접 알아보고 준비해 주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한국 음식을 드실 수 있을지 걱정해서 러시아 레스토랑까지 미리 알아봐 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약속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말입니다. 제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었고, 민호도 저희 가족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드레스 최종 피팅을 할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제가 진짜로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어머니와 함께 간 그날,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예식장 최종 점검을 할 때도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걸어갈 버진 로드, 민호와 함께 설 제단, 하객들이 앉을 자리까지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아버지가 앉으실 자리도 미리 정해두고 휠체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식장 직원들과도 미리 상의해두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시긴 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고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민호와 어머니를 다시 만나 뵙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까지 와서 딸의 결혼식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민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끔은 무서워서 뒤로 숨어버리고 싶었다고, 이 모든 행복이 꿈만 같아서 언젠가 사라질까봐 두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민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알리사의 아픈 과거를 모두 받아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저와 함께라면 어떤 짐도 두렵지 않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진짜로 민호의 아내가 되고 이 가족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설렘이 두려움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제 진짜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첫 순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많아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결혼식은 작지만 정말 따뜻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와서 민호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호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저는 진짜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축복이었고, 지난 삶과의 완전한 화해였습니다. 식이 끝난 후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알리사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민호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자신은 러시아에서 건강하게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결혼 후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분주했지만 충실했습니다. 둘이서 처음 맞이하는 새 집에서의 생활, 직장에서 더 커진 책임감, 완전히 새로운 생활 리듬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민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 들러서 반찬을 챙겨주시고 집안이 잘 정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혹시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점차 이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러시아에 계신 아버지와도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매번 제가 잘 먹고 있는지, 민호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지, 한국 생활에 불편한 건 없는지 꼼꼼히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관심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손을 떨며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는 저에게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오고 있다고, 정말 꿈만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기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치 당신이 직접 임신한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당장 병원부터 좋은 곳으로 예약해주시고 임신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알아봐주시고 태교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해주셨어요. 그런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아버지도 임신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매 통화마다 몸은 괜찮은지, 잘 먹고 있는지,
무거운 거 들지는 않는지 세세하게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위해서 러시아 전통 아기 옷을 직접 사서 한국으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태동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 배 안에서 작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민호도 매일 저녁마다 제 배에 손을 대고 아기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기억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덮는 새로운 사랑이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제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 아이에게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아버지가 다시 한국에 오셨습니다. 손주의 탄생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이번에는 다리도 많이 좋아지셔서 목발 없이도 혼자 걸으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시는 모습에 저는 정말 안심할 수 있었어요. 출산 당일, 진통이 시작됐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민호는 제 곁에서 계속 손을 잡아주며 격려해줬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병원 대기실에서 애타게 기다려주셨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순간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난 날, 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손주를 보며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손을 떨며 이런 기적을 본다고 속삭이셨어요. 그리고 손주의 작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눈물에는 후회, 회복, 기쁨, 사랑 등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처음 안아봤을 때의 느낌은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이 제게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퇴원 후 집에서의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가족 모두가 도와주셔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산후조리부터 신생아 돌보는 법까지 모든 걸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는 한국에 한 달 더 머무시면서 손주 돌보는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손주를 돌보시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족의 따뜻함 그 자체였어요. 기저귀 갈아주는 법도 배우시고 분유 타는 법도 익히시고 아기가 울면 어르는 방법까지 열심히 연구하셨습니다. 특히 아기가 밤에 울 때 아버지가 안아서 재워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러시아 자장가를 불러주시면서 부드럽게 등을 토닥여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어린 시절에 한 번이라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러시아로 돌아가신 후에도 정말 자주 영상통화를 하셨어요. 손주 얼굴을 보는 게 하루의 낙이라고 하시면서 매일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다 보내주셨어요. 가끔 너무 비싼 장난감을 보내시면 민호가 정중하게 말려드리기도 했지만 서툴지만 진심 어린 할아버지가 되어가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아기가 6개월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아예 3개월 동안 머무르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육아로 힘들 텐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아빠, 엄마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정말 대단했어요. 마치 당신이 직접 부모가 된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러시아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랑 전화를 걸어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신기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손주를 안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알리사에게 정말 미안했고 고맙다고 저를 이렇게 키운 건 제 힘이었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과 사과가 이렇게 늦게나마 와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기가 돌이 되어서 돌잔치를 할 때 러시아와 한국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옆집 아저씨도 특별히 한국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잔치에서 아기가 붓을 잡았을 때 아버지는 우리 손주가 똑똑하다고 자랑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손주 교육은 잘 부탁한다고 러시아어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상처 속에서 도망치는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주는 엄마이고 남편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내이며 아버지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준 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아기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져요.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아이, 그리고 한국에 와 계신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다시 살려낸 사람들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저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고, 저는 민호와 그 가족 덕분에 진짜 행복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이 작은 아기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기를 재우면서 저는 이 아이가 저처럼 아픈 기억을 갖지 않도록 정말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가족 안에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국의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민호는 퇴근길에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사고 있어요. 어머니는 오늘도 손주를 보러 오신다고 하셨고 러시아의 아버지는 몇 시간 후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보겠다고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너무나 평범해서 가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로요. 어제 아기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말을 했을 때 영상통화 너머로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습니다. 그 눈물에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아마도 후회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후회조차 새로운 사랑으로 덮여가고 있어요. 가끔 러시아에서의 그 어두운 날들이 정말 제 이야기였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민호와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고 아기는 이제 막 걷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를 친딸처럼 챙겨주시고 아버지는 1년에 2번씩 한국에 오셔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십니다. 제가 꿈꿨던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나 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때로는 서툴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확실한 그런 가족 말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살려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살려나갈 거라는 것을요. 오늘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